안녕하세요. 공대생의 심야서재 작가 이석현입니다. 오늘도 독자분이 보내주신 글의 첨삭 과정을 직접 보여드립니다. 제 첨삭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글을 쓰고 수업을 진행하는 사람은 저마다의 시선과 의견을 가집니다. 글을 쓰는 스타일도 다르고 개성도 모두 다를 테니까요. 제 의견이 반드시 정답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첨삭 과정이 여러분이 글 쓰는데 부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엘님이 보내주신 글의 첨삭을 진행하겠습니다. 왼쪽은요, 교정하기 전에 원본 글이고요. 오른쪽은 교정을 완료한 글입니다. 제목은 고구마 수확을 앞두고 고진감래고요. 전체 글자 수를 세어보니 약 1345자 정도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한 문단 한 문단 그럼 자세하게 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단에서 여러 가지로와 해이다 이 두 부분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 가지는 추상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들을 겪으셨는지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뒤에서 해이다는 시제를 일치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문장에서 과거형으로 전개를 하셨더라고요. 그럼 이 부분도 해였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여기서 제안해드리고 싶은 거는 서술어를 동사형으로 쓸 건지 명사형으로 쓸 건지의 여부입니다. 지금은 해이다라고 하셔서 해라는 명사형과 이다라는 조사를 결합해서 서술어를 표현하셨죠. 근데 이 부분을 보냈다라는 서술형 형식, 그러니까 동사를 활용하는 형식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2020년도는 여러 가지 의미로 힘든 한 해를 보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보내다라는 동사를 서술형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같은 서술어도 명사와 조사로 꾸미는 것보다 동사로 서술어를 쓰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잘 읽히더라고요. 이 부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염병이라는 일반 명사보다는 구체적으로 코로나19처럼 어떤 전염병인지를 연상할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속되는 실패와 좌절을, 이 부분은 실패와 좌절의 연속적인 경험을 이라고 쓰시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뒤에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앞문장에 뭐뭐뭐 힘든 해이다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문이다라고 쓰는 게 반드시 필요할까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저는 이렇게 교정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는 난생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라는 전염병, 농사에 처음 도전하면서 연속되는 실패와 좌절을 겪었다. 두 가지 때문에 너무나 힘든 한 해를 보냈다. 그러면서도 그 힘든 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내가 선택한 일이기에, 내가 원하는 일에 도전한 결과였기에. 이렇게 고쳐봤거든요. 좌측에 있는 원본을 비교하시면서 어느 부분이 더 자연스러운지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해드린 문장과 글 쓰신 분이 쓰신 문장을 잘 비교해서 더 좋은 문장을 직접 연습하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쳐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문장에서는 지금이라는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2020년 가을인지 2020년 3월인지 그 시점을 더 정확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다리고 있는은 기다리는 이라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문장도 줄여 쓸 수 있다면 문장을 더 줄여 쓰는 거를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밭에서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 이 문장, 두 번째로 심은 애들이다. 여기까지가 뭔가 문장이 잘 읽히지가 않아요. 왜 읽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 문장의 주어는 고구마는 이거든요. 근데 지금 밭에서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 이 문장이 주어를 수식을 하고 있어요. 수식하는 문장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문장이 잘 안 읽히게 되는 거죠. 저는 어떻게 바꿨냐면 지금 밭에서는 두 번째 고구마가 수확을 기다린다. 원래 쓰신 문장에서는 수식하는 문장이 길었죠. 근데 저는 이 문장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일단 수식하는 문장을 고쳤고요. 수확을 기다린다를 수식하는 이 문장을 뒤쪽으로 서술어로 바꿨습니다. 두 번째로 심은 애들이다가 원래는 서술어로 쓰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술부를
명사와 조사 형태로 쓰면 문장이 잘 읽히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밭에서는 두 번째 고구마가 라고 해서 두 번째 서술부에서 쓰셨던 이 문장을 주어 앞쪽으로 위치를 바꿨고요. 그리고 수식하는 데 활용됐던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을 수확을 기다린다 라고 해서 서술어를 동사 형태로 바꾼 거예요. 이 형태를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문장의 자연스러움은 주어가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나 보어가 오고 마지막으로 서술어가 오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인데, 지금 문장에서는 주어가 약간 뒤쪽으로 왔죠. 왜냐하면 수식하는 문장이 왼쪽에 쭉 먼저 나열을 하다 보니까 약간 어색하고 서술부도 명사하고 조사로 결합되다 보니까 잘 읽히지 않았다는 거죠. 그 부분을 좀 바꿨습니다. 중간에 활착과 멀칭 비닐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하는 이유는 활착과 멀칭 비닐이 약간 농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에게만 통하는 용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맨 마지막에 주석 형태로 활착과 멀칭 비닐이 무엇인지 그 뜻을 적어주시면 독자분이 글을 읽을 때 어려운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은 글 쓰는 사람의 어떤 친절함이기 때문에, 독자를 배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코멘트의 형태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활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멀칭 비닐을 걷어내는 현상이 이 대참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저한테는 감흥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글 쓴 분한테는 실제 농사를 짓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대참사라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만, 이 글을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상황이 정말 대참사인지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참사가 일어난 상황을 독자 입장에서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는 사람도 충분히 이해하게끔 쉽고 자세하게 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농사만 시작부터 순탄치 않은 듯 했다라고 하신 부분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더 자세히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왜 주변에 모두 다른 사람은 다 성공을 했는데 이 글을 쓰신 분만 그렇지 못한다는 건지 그 사례를 조금 더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청년 농부의 SNS를 들여다보지 않았다. 이 부분은 질투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거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대답을 할 수 없으니까 일방향으로 저희가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없는 게 좀 아쉽기도 합니다. 어쨌든 질투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부분이 맞는지는 이 글을 쓰신 분이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흘러 같은 경우에는요. 흐른 후라고 쓰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추스르고는 맞춤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추스르고가 되겠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마음을 겨우 추스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마음을 추스르셨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뭐 명상을 하셨는지 아니면 지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또는 가족분들의 위로를 얻으면서 마음을 추슬렀는지, 어떻게 마음을 추슬렀는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막차에 심으는 이 비유를 조금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막차에 탄, 우리가 막차라는 단어를 연상하면 타다라는 그런 동사와 쉽게 연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막차에 심음보다는 막차에 탄 셈이었다 이렇게 써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셈이다 보다는 전체적으로 문장을 과거형으로 쓰셨으니까 이 부분도 셈이었다라고 해서 시제를 일치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단에서는 한 단계 한 단계 넘어설 때마다 라고 쓰셨는데요. 그 한 단계 한 단계가 과연 무엇을 넘어섰는지 제가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들을 한 단계 한 단계 넘어섰는지 그 단계들을 간략하게라도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어 절뚝절뚝 걸었다. 단순한 근육통인 줄 알았다 라고 쓰신 문장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어. 다리에 힘이 없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절뚝절뚝 한다는 그림까지 연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하게 독자한테 설명을 해주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때로는 너무 과하게 설명을 해줘도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독자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다리에 힘이 없다라는 표현만 해도 주인공이 다리를 절뚝절뚝거린다는 상상까지 독자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지나친 과한 설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절뚝거렸다. 다리에 힘조차 줄 수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왜 다리를 절뚝거렸을까? 다리에 힘조차 줄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에게 어떤 통증, 근육통 같은 게 생겼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쓰셨는데 제가 문맥상 흐름을 파악해 보니까 이 접속사는 생략을 해도 충분히 뜻이 통하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발에 힘이 빠져서 발목과 발등을 위로 들지 못하고 자꾸 아래로 떨어지는 조카수라는 증상이었다 라고 쓰셨습니다. 근데 이 문장에서 주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지만 내 증상은 이 부분이 주어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면 문장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내 증상은 이라는 주어를 살렸더니 내 증상은 발에 힘이 빠져서 발목과 발등을 위로 들지 못하고 자꾸 아래로 떨어지는 조카수였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뒤에서는 증상이었다를 사실은 이 문장에서 주어는 증상이었다, 증상이거든요. 근데 주어가 뒤쪽에 빠져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 긴 문장에서 뜻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증상을 주어를 앞쪽으로 당겨서 이 작가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무엇이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증상 이 부분을 주어로 살려봤습니다. 질질 끌게 된다고 한다. 이거는 이제 시제일치니까 끌게 된다고 했다라고 해서 과거로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단 분리라고 쓴 것은 동네 병원 3군데부터 이 의미가 문단의 주제가 약간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단을 분리시켰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마비가 됐다는 것이다. 이 부분의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마비가 진행됐다는 이라고 해서 됐다는 보다는 진행이라는 명사를 붙이면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것이다에서 시제는 과거형으로 것이었다라고 쓰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서 모른다는 것이다도 모른다고 했다라고 해서 과거형으로 명확하게 쓰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것이다를 모른다고 했다라고 쓴 이유는 것이다가 너무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것이다를 쓰는 게 틀린 건 아닌데 이런 소유격 형식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데 자주 쓰면은 글을 읽는 맛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것이다는 될 수 있으면 쓰지 않을 수 있다면 생략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장을 모른다고 했다라고 교정을 해봤습니다. 유튜브에서 재활운동법을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유튜버의 재활운동법을 따라 하셨는지 저는 궁금했거든요. 사실 글이란 게 여러 가지 목표가 있지만 감동을 주는 글도 있고 울림을 주는 글도 있고 뭐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글이 세상에는 존재하겠죠. 저는 근데 이 글이 작가가 경험한 어떤 사실들을 전달하는 그런 기반에 있긴 하지만 또 하나의 또 이 일부분에서는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또는 재활을 거쳐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그분 유튜버의 어떤 이름이나 링크를 제공해 주신다면 또 그분에게도 뭔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주석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글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주석을 다는 부분에 어느 유튜버의 재활운동법을 따라 하셨는지 언급을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한 달 뒤에 신경이 조금씩 풀리면서 정상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이 부분도요. 신경이 조금씩 풀리면서 한 달 뒤에는 정상으로 돌아오긴 했지만이라고 해서 순서를 조금 바뀌면 조금 더 읽는 게 가독성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려움에 우울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감정의 단순화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하나 전달이 됐고요. 또 우울함이라는 감정 2가지가 지금 전달이 됐거든요. 이 서술에서 그냥 이 부분을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해서 한 가지 감정을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한 가지 문장에서 여러 감정들을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게 과연 좋을까 싶기도 해요. 감정은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겠죠. 저는 근데 한 문장에서는 하나의 감정만 보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정의 단순화, 일단 이 문장에서는 두려움만 보여주자. 그래서 저는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몸이 말썽인 걸은 말썽을 부리는 걸이라고 해서 부리다라는 동사를 써서
문장을 조금 더 다채롭게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농사는 나의 길이 아닌가 싶었다. 이 이후에 우울한 나날이 반복됐다라고 제가 문장을 추가를 했거든요. 이렇게 추가를 한 이유는 위쪽에 두려움에 우울했다 부분에서 감정의 단순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보여줬고 그 문단의 뒤쪽에서 우울한 나날이 반복됐다를 써서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불안한 나날이 반복된 나머지 이런 우울한 삶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문장을 뒤쪽에다가 표현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잖아요. 지금 뒤쪽에 보시면 장마와 태풍이 닥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보다는 엎친 데 덮친다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마와 태풍이 기존의 농사를 실패했던 어떤 시행착오를 거친 그 길보다 더 무서운 그 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태풍이라는 강적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장마와 태풍이라는 강적까지 만났다,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문장이 나오죠.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이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또는 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상황을 묘사한다고 하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거라곤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만 할 뿐. 지금은 이제 기도할 뿐이라고 쓰셨잖아요. 저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만 할 뿐이라고 해서 만이라는 조사를 더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시제에 모르겠다라고 쓰셨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결말로 문장이 치닫고 있잖아요. 뭔가 작가가 이제 결론을 내야 되니까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글을 쓰는 그런 관점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전 문단까지는 과거의 일을 생각하며 뭔가 정리한 그런 글이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결론은 독자한테 어떤 관점을 제시하면서 미래에 어떤 생각을 품고 내가 살아갈 것인가,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문장이 결론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결론 부분은 과거형으로 쓰는 것보다 열린 시점, 미래를 바라보고 쓰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럼 저는 여기를 모르겠다가 아니라 모른다라고 해서 현재 시점으로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뭔가를 돌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이 부분은 제가 없었다라고 고쳤는데 고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것이다가 너무 자주 반복되고 있어요. 이렇게 쓰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데 쓰는 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라고 충분히 줄여서도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뒤쪽에 보면 대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는 대답하기 싫었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고쳤어요. 근데 이렇게 쓴 이유는 어떤 물음을 던진 거잖아요. 마음을 다잡아야 돼. 그런데 자신이 없는 거잖아요. 또는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기 싫은 탓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뭔가 뭐뭐 할 수 없었다라고 해서 번역체 형식으로 쓰는 것보다는 애써 외면하는 것처럼 이 글을 쓰는 사람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대답하기 싫었기 때문이다라고 조금 더 강한 표현으로 제가 교정을 해봤습니다. 나는 진짜 최선을 다했는가, 이 진짜라는 단어 또는 뭐 굉장히, 진짜 이런 부사들은 오히려 쓰면은 더 역효과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문장을 조금 더 담백하게 표현한다고 하면 이 진짜는 생략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결론 부분을 보시면 고진감래의 전례로 남길 바란다 라고 하시면서 마치 문장을 교훈적으로 결론을 맺으셨거든요. 많은 그 아마추어 작가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문단에서 교훈 형태로 문장을 표현한다든지 희망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문장을 정리를 하시는 편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면 뭔가 시크한 맛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떤 결말이나 뜻은 독자가 생각하도록 여지를 남겨주는 게 더 멋있는 문장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전례로 남길 바란다라고 해서 원한다, 바란다 형태로 이 글을 쓴 글쓴이가 정리를 확 해버리는 게 아니라 전례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질문을 살짝 던져주는 게 열린 결말을 위해서 독자한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항상 결론 부분은 특정 결론인 것처럼
굳이 뭐 좌측과 우측의 길이 있는데 무조건 우측으로 가야 한다라고 해서 독자가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작가가 결론을 확실하게 맺어버리는 게 아니라, 저는 왼쪽과 오른쪽 길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길은 독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나 권한도 저는 독자에게 있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시크하게 결론을 맺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게 바로 열린 결말의 멋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문단별로 정리를 해서 코멘트를 드렸는데요. 총평을 드려보자면, 이 글은 고레하다 히로카즈 감독의 태풍이 지나가고라는 영화가 연상되는 글이었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각자가 겪는 어떤 인생의 고비, 전환점, 위기들을 생각했어요. 위기는 언제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쓰러지기도 하고 돌파하기도 하겠죠. 우리들을 몰아치던 그런 태풍도 언젠가 가라앉고 사라지겠죠. 현실을 인정하고 또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다 보면 말이죠. 이 글이 특별하게 좋았던 것은요, 어떤 정답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위기와 고난이 이 글에 자세하지는 않아도 어쨌든 담겨 있으니까 그 결과가 현재 드라마틱하게 달라졌다고 말하지 않아서 우리가 현재 겪을지도 모르는 어떤 위기들과의 유사성 때문에 더 공감이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위기의 평범성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하게 겪는 그런 위기 말이죠. 분량은 다소 짧았어요. 1300자 정도 분량이니까. 그리고 위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현실감 있게 표현하면 어땠을까 싶기도 했고요. 전문 용어들, 활착이나 멀칭, 비닐, 이런 용어는 코멘트, 주석에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언급했던 재활 유튜버는 어떤 유튜버의 영상을 참고하셨는지 링크나 유튜버 이름을 주석 부분에 남겨주시면 독자 입장에서는 더 친절하게 느끼겠죠. 만약에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에피소드를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 책, 음악, 드라마 같은 혹은 직접 경험한 에피소드를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굳이 태풍이 지나가고라는 영화를 연상했던 것처럼 작가분이 쓰신 글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더 다양한 외부의 이야기를 끌어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혹시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첨삭이 필요하다면 자세히 보기 클릭하시고요. 구글 설문지에 신청해 주시면 연락을 개인적으로 드려서 첨삭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익명으로 첨삭을 제공해 드릴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인지 공개해도 상관이 없다면 양방향 형태로 줌으로 코칭을 하면서 그 녹화한 영상을 공유할 수도 있으니까요.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이상 공대생의 심야 서재 작가 이석현이었습니다.